큰 나라입니다. 한때 한국의 국가적 목표가 강소국이라는 시절이 있었어요. 강소국. 한국은 작은 나라니까 강대국 꿈도 꿀 수 없고 강소국 모델을 찾자. 그럼 강소국은 어디 있느냐? 세계에서 스위스가 강소국이야. 네덜란드. 근데 네덜란드는 인구가 2천만이 안 돼요. 스위스는 한 7, 800만 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대국을 목표로 해야 돼요. 프랑스, 독일, 영국과 같은 수준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이미 그 수준에 도달해서 제일 그 국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제조업이죠. 역시 제조업이 강해야 됩니다. 뭐 서비스 산업 다 좋지만 제조업이 강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스페인이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스페인이 우리보다 뒤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스페인이 우리보다 국토가 한 2.5배, 한 60만 평방킬로미터 돼요. 굉장히 높습니다. 인구는 4,500만 명. 한때 우리 GDP 규모가 우리보다 한 2단계 앞섰어요. 이제는 이게 뒤로 밀립니다. 최근에 유럽의 경제위기, 복지 과잉으로 빚어진 유럽의 경제위기에 의해서 그쪽에 실업률이 얼마나 늘었느냐. 스페인의 실업률이 20%예요. 한국은 2.9%입니다. 청년층 실업률, 한국이 약 7%예요. 스페인이 40%예요. 40%. 그러나 스페인에는 북한 같은 존재가 없지. 안보상의 위험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을 추월을 했습니다. 이 금융위기 가운데서 한국이 스페인을 추월을 했어요. 한국에 요새 1인당 국민소득 기준을 PPP로 거의 통일되고 있습니다. 구매력 기준이에요. 물건을 사는데 돈을 얼마 쓰면 되느냐 하는 아주 현실적인 기준으로 하면은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넘었어요. 이것은 OECD, 유럽 국가를 비롯해서 세계에서 선진 경제 나라, OECD 국가의 평균보다 한국이 많습니다. 머지않아 한국의 국민소득이 PPP 기준으로 미국을 능가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했던 이 4개의 성공 요인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돼요.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뭐냐? 방공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이걸 훼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 지키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법을 깨는 사람이 극소수라야 된다. 다수 국민이 법을 안 지키기 시작하면 우리는 쇠퇴한다. 한미동맹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지도층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국민들이 강건한 교육을 있는 이런 수준이 또한 계속 유지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통일로 가야 됩니다. 자유통일로 가서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서 우리와 같은 자유를 주기만 하면은 북한 사람들도 발전할 거예요. 그때 한국은 한 단계 더 발전할 겁니다. 이제는 북한이 남한을 끌고 발전해 갈 거예요. 그런 기회가 한 번 더 남아있어요.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통일은 우리의 기회입니다. 통일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세금 더 낼 것이다. 사회가 혼란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생각을 딱 바꿔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해봅시다. 2,300만을 구출하려고 해요. 2,300만의 생명을 노예 상태에서 구출한다는 이보다 더 숭고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인간이 인간을 구출한다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가장 큰 보람 아니겠습니까? 2,300만을 구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새로운 국토 10만 평방킬로미터를 얻는 거예요. 거기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남한에서 실패한 교훈을 살려가지고 남한보다 더 좋은 북한을 만드는 겁니다. 통일된 이후에는. 그 북한의 지하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하자원. 이렇게 하면은 통일된 대한민국을 영국이나 독일 정도의 나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요새 우리의 골칫거리인 저 김정일 추종 세력이라든지 법치를 파괴하는 자들, 국회 안에서 최루탄 던지는 사람, 댓글을 써도 상용만 하는 이런 무식한 사람들을
누르고, 그래도 착한 사람들, 법 지키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즉 성실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죠. 그래서 반드시 자유통일을 해야 됩니다. 자유통일을 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지금 상태의 분단이 오래 계속되면 한국은 지금 이 피크에 다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내려가게 돼 있어요. 적화 통일되면 그것은 우리는 야만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세 가지다. 자유통일할 것이냐, 분단 고착이냐, 적화 통일이냐. 요 순간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 하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남았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이야기, 요새 또 시국 돌아가는 이야기, 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오히려 북한이나 다른 나라보다는 한국 안에서의 좌파 혹은 또 그 극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세력들, 목소리들 오히려 더 그 큰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마치 주류인 듯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글쎄 과거를 여쭙기보다는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제 몇 가지 용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똑같은 집단을 대충 세 가지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수 언론이 진보라고 부르는 세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른 쪽에서는 친북이라고 불러요.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종북이라고 불러요. 또 좌파라고 불러요. 더 간단하게 좌익이라고 불러요. 진보, 친북, 종북, 좌익. 요 네 가지로 불리고 있는 집단은 서로 겹쳐요. 완벽하게 겹치는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겹치는 건 아닌데 상당 부분이 겹치고 그 사중으로 겹치는 가장 한복판에 있는 세력이 종북 세력이에요. 종북은 한자를 쓰면은 북한을 추종한다는 뜻이죠. 따라간다. 따라갈 종자. 북한을 따라간다. 즉 북한 정권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북한 인민을 따라가고 북한 동포를 따라가면 좋아요. 북한 정권을 따라가는 세력이 있다.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잘 살면서 따라갈 데가 없어서 북한 정권을 따라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꼭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 김일성 숭배자들, 김정일 숭배자들 이 나름대로의 논리로 무장을 해가지고 일종의 광신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냐? 첫째, 반미가 들어있어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다. 이승만 박정희다. 미국은 졸개였다. 요런 뒤집어진 역사와 현실하고 도대체 맞지 않는 걸 가지고 젊었을 때 백지 상태에서 그 교육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김일성, 김정일이 위대하게 보이고 왜 위대하게 보이느냐? 보는 관점이 다르지. 우리는 김일성, 김정일이가 죽이고 한 사람을 700만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이가 죽인 사람이 700만이에요. 김일성은 남침해가지고 300만을 죽였어요. 김정일이는 군기에서 300만을 죽이고 강제수용소에서 또 100만 죽이고 700만을 죽인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다음 가는 네 번째 학살자예요. 그렇게 보면서 이것은 인간 이하다. 이건 짐승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김정일을 보고 무슨 개새끼라고 하면 그 개에 대한 모독이 된다. 세계에 어느 개가 동족 300만이나 물을 죽이는 개가 어디 있냐. 짐승보다 못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 반미, 친북, 사회주의 요 이론에 일찍부터 물던 사람은 그런 걸 눈에 안 보이고 뭘 보느냐. 야, 김정일 대단하다.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미국하고 맞짱을 뜬다.
자주의 화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주의 화신이다. 굶겨 죽인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대단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을 막 욕을 하면서 김일성, 김정일을 위대한 지도자, 줄여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줄여가지고 위수 김동, 진지 김동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연애 편지 쓰듯이 근무하는 편지도 보내고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또 가계에 좀 문제가 있어요. 6.25를 겪으면서 국군과 경찰한테 고통을 당했든지 아니면 빨치산으로 활동하다가 총 맞아 죽었든지 하는 그 후손들은 복수심을 받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핵심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종북 세력입니다. 그래서 종북 세력의 기준은 뭐냐 하면 첫째, 종북 세력은 김일성, 김정일을 절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김일성, 김정일을 비판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눈을 감고 사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할 때 제일 먼저 따져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김일성, 김정일을 비판한 기록을 갖고 오라. 김일성, 김정일을 비판한 무슨 글을 쓴 적이 있느냐? 시위를 한 적이 있느냐? 연설을 한 적이 있느냐? 갖고 오거든. 그거 없으면은 대한민국 국민 자격증이 없다. 라고 보고 안 찍어야 돼요. 어떻게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렇게 나쁜 짓 한 김일성, 김정일을 비판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까? 두 번째, 대한민국만 죽도록 비판해요, 또. 대한민국을 비판하고 김일성, 김정일을 비판 안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뭐냐? 편안한 폭침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하나는 북한 소행이 아니다. 요거 한 20% 정도예요. 북한 한 게 맞지만은 책임은 북한을 자극한 이명박 정부한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요게 종북세력.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할 때 또 논리는 근사해요. 갖다 대는 거는 뭐 말이 갖다 대. 첫째, 언론 자유가 있다, 양심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런 종북 세력이 갖다 대는 말은 다 거창한 말을 갖고 와요. 아까 라디오 들으니까 또 어느 국회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떤 전쟁보다 평화가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 말 근사한 것 같죠? 어떤 전쟁보다도 평화가 더 소중합니다. 이 말 맞습니까? 이 말 맞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겠습니까? 평화라는 말을 항상 들고 나와요. 근데 평화라는 말은 굉장히 근사한 말이라. 평화를 들고 나오면은 다른 소리를 갖다 대도 이길 수가 없어. 어떤 전쟁보다도 평화가 더 소중합니다. 따라서 천안함 폭침을 당하더라도 북한에 보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말이 맞느냐고. 근데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그것을 현실에 갖다 대면 되는 거죠. 이 공식을. 어떤 전쟁보다도 평화가 더 소중하다. 그럼 임진왜란에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임진왜란에 그 공식을 갖다 대면 조선하고 이순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항을 하면 안 되지. 항복해야지, 항복. 그리고 그 말은 왜 이순신이 의병들이 왜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했느냐. 평화가 더 소중한데. 6.25 때 국군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복해야지. 어떤 전쟁보다 평화가 더 소중한데 항복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부끄럼 없이 공중파에 나와서 떠들어대는 이 종북 세력들의 행동상의 특징은 뭐냐? 한자로 풀이하면 후한무치. 얼굴이 두껍고 후한무치는 한자로서 뭐예요? 얼굴이 두껍고 무치는 뭡니까? 그렇지. 부끄러움을 모른다. 배운 만큼, 그 다음에 배운 만큼. 은혜를 배신하고 고마움을 모른다. 딱 그 행동에 되어 있습니다. 요 사람들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을